자, 오늘은 그 산업이나 개별 기업이 아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헝다 그룹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좀 중국의 정당 얘기가 나와서 좀 일부 정치적인 얘기가 좀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견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무조건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연 화두는 이제 이 헝다 그룹이 파산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있죠. 사실 이 이슈를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견해는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 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는 해인데 설마 그 시진핑이 이렇게나 중요한 해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임기 내에 자국 기업이 이렇게 파산하는 걸 용인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발 금융위기 같은 이런 오점을 남기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마다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2년부터 그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시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실패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거 하나만 꼽아보면 이제 2023년 정도인가에 이제 시장을 한번 개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개방하고 나서 2014년부터 이 외환 보유고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이 한국의 IMF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질 뻔했는데요. 이거는 그 달러 인덱스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2014년부터 이제 보시면 정확히는 이제 2014년 7월인데 이때부터 달러의 가치가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뭐 이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당시 중국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국 내 달러 유출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내놨던 정책을 다시금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달러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위안화 약세에다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정말로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당국 자체에서 엄청나게 외화를 쏟아부으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조지 소로스가 패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진핑은 본인이 집권 이후에 뭐 현재 이제 1대1로 사업도 그렇지만은 이 벌려놓은 사업들에서 그다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더해서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헝다 그룹이 파산해서 자국 내 경기에 만약에 충격을 주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오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설마 이걸 용인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어쩌면 이제 용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오늘 그 중국의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에 주택 수요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인 건데요. 주택 수요자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얘기가 지금 이제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를 이제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개입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보기보다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거는 그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여주는 이제 차트인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세계 최대 외환 보유고라는 사실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줄어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려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상수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외국에 지불한 것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불한 게 많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015년까지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공장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이제 본인들이 형성을 하면서 외화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게 됐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당시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법안도 좀 완화하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더 늘어나지 않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환 보유고이고 이거는 원유 생산량인데 이제 그래프가 이제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원유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원유 생산량은 줄어드니까 이제 부족한 만큼 달러로 원유를 이제 사와했던 거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중국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이런 식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원유를 사와야 되는 거니까는 외환 보유고가 이제 더 늘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이후에 중국은 그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우려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시진핑이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이 내수 시장 확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인구가 12억이 넘기 때문에 이 인구를 활용해서 이제 내수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 이제 하나는 이제 이런 완다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헝다 그룹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2010년 중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원할 만큼 나오지 않고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좀 겹치면서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는 이제 부동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헝다 그룹도 엄청난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다 그룹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이 후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헝다 그룹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팽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제 파벌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죠. 공산주의 청년당, 뭐 태자당, 상하이방,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파벌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과거 덩샤오핑 시대로 좀 국가 추석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덩샤오핑 이후에 상하이방의 장쩌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천당의 후진타오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자당의 이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자인 본인의 그 마오쩌둥처럼 독재를 하는 게 너무 불만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석이, 그러니까 지금 주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기가 아니라 이 차차기 주석을 지명하는 이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관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게 딱 뭐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명만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고 권력 집단인 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 1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국가 주석 수업을 이제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은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부터 차차기 주석을 이제 후진타오로 지명을 했고, 장쩌민은 이제 시진핑을 지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장쩌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진핑을 이제 지명하기보다도 사실 본인이 이제 키우고 있던 사람 중에 천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이걸 알고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숙청을 이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인 거죠. 그럼 이제 시진핑도 주석이니까 아까 논리라고 하면 이제 차차기를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그 차차기를 지명하지 않고 쉬자진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속해 있던 이제 태자당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이제 계속해서 독재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본인의 후계 구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후보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일단 언론에서는 2017년 당시에 이제 거론이 됐던 사람들을 다시금 이제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순정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18년에 종신형을 받으면서 이제 후계 구도에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후추나랑 이제 천민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 중에서 현재 천민얼 같은 경우 이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즉 쉬자진이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은 천민얼을 이제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게 컨센입니다. 특히 천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진핑이 저장성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진핑한테 충성도가 이제 상당하다고 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후추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원래 이 후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후진타오 주석의 이제 직속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진핑이 격대 지정을 지켰다면 다음 후계자는 이 후추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체 이게 그 헝다 그룹이랑 이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창립한 지역을 보면 이제 광저우시에서 이제 창립을 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헝다 그룹을 관할하는 이 그러니까 광저우시의 서기가 바로 이제 이 후추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후추나는 광동성 그 서기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시진핑의 최측근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 광동성 서기로 가면서 실제로 저때 이제 광동성 간부들이 대거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보면 이 후추나의 비리를 밝혀내려고 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헝다 그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후추나는 본인 곁으로 두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후추나가 당서기로 있으면서 뭐 문제될 게 없었다면 괜찮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강력한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 분홍색이랑 파란색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2018년까지 가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그 2012년, 13년 기점으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투기용으로 아파트를 대부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헝다그룹의 아파트들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 헝다그룹이 승승장구를 한 배경에는 후추나가 있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 같은 것도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제 후추나가 검은 돈을 축적하는데 연루가 되기라도 한다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도와주고 좀 뒤를 맞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이 반부패 드라이브와도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추나가 정리가 되면 결국에 이제 남는 사람은 여기 이제 천민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시자진 사람들로 다 지도부가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천민얼만 오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나름 좀 설득력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어쩌면 이제 헝다 그룹은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무위원을 뽑는 그 20대 당대회가 열리는데, 만일 하나 이 후추나의 거치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히스토리들은 사실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랑 연결을 해보면, 만약에 헝다 그룹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물론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리먼 브라더스랑 매칭을 시켜서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리먼은 투자은행이었고 또 헝다그룹은 이제 개별 기업이라서 약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제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오긴 와야 한다는 견해가 좀 팽배한 상태에서 조정이 오는 데 있어서 명분으로 삼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룬 얘기를 뭐 그대로 믿고 뭐 포지션을 정리하시기보다도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파산 절차를 밟고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추나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